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을 책임져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송문희 교수님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출연이신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법률 전문 방송인데 정치학자가 나와서 좀 생뚱할까 처음에 좀 고민을 했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또 아주 또 문외한은 아닌 것이 그쵸. 예전에 사실을 저도 공부를 잠깐 아, 정말요? 그러셨구나. 해가지고 사실 네. 시험장을 한번 두 번 들어가 봐가지고 네. 조금은 낯설지 않다 이런 어. 마음으로 하는데 아마 많이 모를 겁니다. 그래서 청취자 입장에서 물어보고 또 모르는 것 같이 공유하고 네. 그렇게 편안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송문희 교수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만나볼 주제 함께 보시죠. 대통령실 국민 제안 15건 선정, 합의금 그 기준과 의미는, 탈북민 정착 지원, 사회 관심 절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 이슈 토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대통령실 국민 제안 15건 선정이라는 주제에 준비해 봤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9일 국민 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저 국민 제안 이러면은 국민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주제 보고 나서 예전 정부 때 국민청원 네, 그건 그쵸. 알고 있는데 국민 제안을 했나라고 사실 살짝 그쵸. 네, 좀 어색했는데 네. 보니까 이번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그 국민 제안 2차 정책 벌써 2차 과제를 15건을 공개를 했는데 네. 내용은 다 괜찮아요. 뭐 일단 그 주요 분야로 과제를 넣은 것이 네. 취약계층 지원, 뭐 그리고 공정, 국민 상식, 공정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 안전 향상, 음. 일상 속의 불편함 해소 이렇게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면 네. 다자녀 가구, 임산부 자녀의 그 초등학교 돌봄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네. 그리고 영구 임대 주택 입주자의 그 보증금 정책 대출을 강화하겠다. 네. 그리고 요새 상가 임대료가 제한되잖아요. 네. 그거를 꼼수로 회피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인상한단 말이에요. 이거 좀 어떻게 방지하자. 이런 그쵸. 것들이 있고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이 기업이 채용 공고할 때 우리 임금 우리 얼마 줄게라고 정확히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 좀 공개해달라. 네. 그리고 요새 반려동물 인구 1200만 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에 반려동물 진료 기록을 공개해 주세요. 보험도 안 되고 엄청 비싼데 맞아요. 공개 잘 안 하시니까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우리가 도로 운전하다 보면은 화물차에 판스프링 아시죠? 네. 그거가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박히는 경우 맞아요. 있죠.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것 조금 예방하자.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장 주말에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2차 정책화 과제의 주요 분야가 크게는 이제 뭐 국민의 알 권리 제고 그리고 뭐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라든지 아니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 향상 뭐 이렇게 뭐 일상 속의 불편함 제거 뭐 이렇게 그냥 사실 여러 큰 분야로 나눠 있고 거기에 이제 세부 항목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4개 분야에서 선정된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약계층의 지원 분야에서 다자녀 가구 그리고 임산부 자녀 등으로 이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이 부분 저는 참 괜찮다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 사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조금 생각하실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가 초등 돌봄 참 우리가 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초등 돌봄을 좀 늘리자 네. 한 7시까지 늘리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현장에서는 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돌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쵸.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가 보육하는 데냐 아, 가르치는 데지. 또 이렇게 반발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다자녀의 기준이 자녀 몇 명부터인지 아세요? 글쎄요, 저는 뭐 사실 둘을 두고 있는 입장으로서 저도 다자녀입니다. 다자녀라고 네. 생각하고 생각이 지내고 아니라 있습니다. 원래 3자녀까지, 3자녀까지 다가오라고 맞아요. 했는데 이제는 다자녀를 2명만 두 있어도 명부터, 네, 그쵸. 그래서 초등 돌봄 교실에 우선 신청 자격이 되십니다.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아이 한 명 있는 사람은 그렇죠. 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선을 그으면. 그래서 이거는 우선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은 많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사실 뭐 다자녀 가구라든지 어쨌든 뭐 돌봄이 필요한 그런 가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 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돌봄 교실을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공정과 국민의 알 권리 분야에서는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기업 채용 공고 시 임금 등 이 근로조건 공개 확대를 유도하겠다라는 정책이 뽑혔는데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거 사실 요즘 구직하기 어려우니까 많은 곳에 원서를 내는 젊은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뭐 협의하에 결정한다. 맞죠. 급여는 협의하에 결정한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하진 않지만 상한선, 하한선 만약에 대리 직급이면 이만큼을 준다. 이런 거를 공고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죠.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맞아요. 사실은 이제 내가 다니게 될 회사인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나의 연봉, 임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 네, 굉장히 물어보기 좋아 조금 보여요. 민망할 수는 있죠. 저도 오늘 여기 첫 출연입니다만 출연료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그런 않았거든요. 것이 참 이렇게 문의하기가 힘든. 돈 얘기하기가 좀 그쵸?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공개 확대를 유도하겠다라는 정책이 뽑혔고요. 그 다음으로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요, 도로 위 흉기라고 불리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화물차들의 그 불법 판스프링 처벌과 함께 또 우회전차 사고 예방 등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화물차, 대형 화물차가 옆을 지나가면 굉장히 좀 위협감이 조금 느껴져요. 위협감이 네. 있고 조심하게 되잖아요. 빨리 벗어나자 이렇게 하는데 화물차가 이제 보통은 엄청나게 많은 짐들을 싣기 때문에 무겁단 말이죠. 그러면 차체에 많은 이제 무게감이 가는데 그럴 때 뭔가 이 진동을 조금 완화시키자 해가지고 장치하는 게 바퀴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절판 감는 거 그걸 판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느슨해지거나 아니면은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싣기 위해서 그 무게를 줄여보려고 그거를 좀 불법 개조하는 게 네.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속수무책으로 날라오는 판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우리가 강하게 처벌하자 내지는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지난해 7월에는요, 이제 대통령실 10대 우수 제안이 선정이 됐는데요. 당시에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는지 짚어주신다면요. 지난해 10대 제안, 우수 제안이 꽤 여러 중요한 것들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요즘 그 반려동물 사고가 많습니다. 그쵸. 어제도 어떤 큰 개가 할머니를 거의 물어 뜯었다 네. 이런 사고가 났는데 지난번에 울산 개물림 사건 그쵸. 이후에 견주 처벌을 좀 강화하고 이렇게 사람을 공격해서 심한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 반려동물도 안락사하자. 네. 이런 지금 제안이 왔고요. 네. 그 다음에 대형마트 휴무 지금 한 달에 2번 하고 있죠. 이거 2011년부터인가 그렇게 하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폐지하자. 네,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은 해마다 뜨거운 논란입니다만 네.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업종별로 지역별로 좀 차등화하자 네. 최저임금 이런 또 제안이 올라왔고요. 백내장 수술 많이 합니다. 그렇죠. 주변에. 많이 하시죠. 저도 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예전에 백내장 수술하면서 다초점 수술 그래가지고 같이 하면서 실비를 청구하는 약간 좀 도덕적인 해이 이런 네네. 문제가 많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좀 내자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것이 요새 물가가 많이 비싸고 힘든데 한 달 9,900원으로
교통 패스 무제한하자. K패스. 네. 이런 또 정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K교통 패스인데 이거 독일의 9유로 이거 본받은 네, 거죠. 그렇겠네요. 이런 제안들이 좀 눈에 띕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라는 의지를 반영해서 만들었다던 이 국민 제안 공개 이후에 4개월여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우수 제안 투표를 종료했는데요. 주요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자 구성된 심사위원에 대한 명단이나 아니면 회의록 모두 공개하지 않아서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게 국민 제안이 사실은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건데 국민들이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네. 하면은 우리는 알고 싶은 거죠. 국민들이 다른 분들이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거를 알 수 없어요. 그 안에 심사위원들이 그거를 봐가지고 좋은 거를 30개, 10개 해서 탑 10 추리고 그 다음에 한 탑 3 이런 식으로 추려서 선별해갖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그래가지고 정량적으로 온라인 투표를 한다고 해놓고 막상 하려고 보니까 막 어뷰징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중복적으로 문자 전송한다든가 막 와서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이러이러한 제안들이 좋은 것 같아요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 다른 제안들은 뭐였지? 그리고 이런 제안이 뽑힌 심사 기준은 뭐지? 그렇죠. 심사위원들은 몇몇은 어떠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공개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조금 국민 제안이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과 공론화 기능을 하느냐라는 의문을 조금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내가 제안을 한 제안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과연 뭐 어느 제안들이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뽑느냐, 투표를 하게 되느냐라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이게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좀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교통비도 부담된다라는 말씀 많이들 하십니다. 지난해 당시에 정부가 국민 제안 탑 10에 뽑힌 9,900원 교통 패스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겠다라고 밝혀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어요. 독일도 이제 고물가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지난해에 한 석 달 정도를 한 우리나라 돈으로 12,000원 정도 그러면은 이제 9유로 정도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써봐라. 무제한으로 교통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줄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환급하거나 이런 걸 했더니 독일 국민이 8,7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4분의 1이 사용을 한 거예요. 우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제 우리나라 환경단체가 그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걸 하면은 아무래도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탄소 배출이 줄어드니까 그렇겠죠. 차를 덜 갖고 다니겠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국민 제안인데 기재부 입장이나 정부에서는 이거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게요. 예산 난색을 문제. 표하고 패스. K 교통 패스가 아니라 이거는 패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게요. 거죠. 이걸 제안하신 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거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굉장히 저도 솔깃한 제안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예산 문제로 이게 이렇게 뽑히지는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지난 3월 경기도 의회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K교통패스 무제한권을 도입하자라는 또 제안이 나오기도 했네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아마 보니까 경기도 의회에서 한 의원이 이런 K교통패스 무제한권 하자. 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어떤 환경적인 측면, 또 하나는 교통비가 줄어들면 누가 가장 좋을까요? 일반 서민들. 그러니까 출퇴근 때 버스, 지하철, 거의 지옥철을 끼워서 타시는 이런 분들이지만 교통비라도 줄여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교통비 줄인 만큼 이분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니까 다른 거에 돈 쓸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국가 재정이 화수분이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독일에서 시행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은 이 9유로 패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거를 아마 독일도 한시적으로 했던 것이 그런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네. 아마 국민적인 그 또 지지가 많다면은 또 더 광범위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네.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세종시가 네. 이걸 따라 하기 위해서 한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네. 좋은데 지역 간에 이런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하기는 너무나 큰 또 재원이 들지만 각 지자체별로 규모에 맞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 간에 지방 간에 불균형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돈 많은 지자체도 있고 돈 없는 지자체도 그렇죠. 있는데 또 이들 간에 또 어떤 형평성과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겠네요. 이런 측면도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주신 거 듣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돈이 많이 예산이 많이 책정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부담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또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 제한 10건에 선정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 역시 대통령실이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에서 좀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된 논의가 중장기 차원에서 지금 아마도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까 국민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깊게 나눠야 되는 이유가 네. 여기서 다뤄진 채택된 것들을 국민의 목소리가 이랬어. 그럼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이거 정책을 우리 만들게요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한편에서는 들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문제점으로 비공개다. 그쵸. 그렇다면 어떠한 심사 기준으로 이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은 정책은 아예 걸러지거나 패스되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만 이렇게 좀 걸러 올려서 그렇죠. 이거 국민의 뜻이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조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앞서서 언급이 됐던 그 정보 공개 이제 투명성 측면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또 이게 또 사실 걸림돌이나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이 대구시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노조의 거센 반발로 업계가 소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 대형마트 이제 한 달에 2번 네. 지금 2-4주에 문 닫죠. 네. 그래서 저희도 체크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가려고 하는데 그날 문 닫은 날도 그쵸. 있고 근데 한 10년 넘어가니까 이제 익숙해서 그쵸, 맞아요. 2-4주는 안 하는 날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러면? 토요일 날 가서 장을 봐요. 그렇죠. 기다리거나 예, 미리 토요일 날 가거나. 이 대형마트에서 그 막 할인 세일 막 합니다. 맞아. 그러면은 토요일 날 그 문 닫기 한두 시간 전에 알뜰한 주부들은 가가지고 장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형마트를 의무적으로 휴업 2번 하게 한 이유가 원래 취지가 그렇죠. 전통시장 좀 살리고 골목 상권 좀 살리자. 그거 문 닫으면 굴러 가지 않겠냐. 이렇게 안 생각을 한 가더라고요. 건데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가고 있는가? 그러면 정말 전통 상인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느냐 하면 온라인 그렇죠. 기업들, 그 다음에 그 중형 마트급 있죠. 네. 동네에 있는 네. 큰 그런 마트. 그 다음에 편의점. 맞아요. 이런 데가 수혜를 받고 있다. 정작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반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마침 국민 제안에 들어오니 이거 정책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것도 이해관계가 복잡하니까 그냥 중장기로 가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월 2회 공휴일 휴무 등 이 대형마트 규제에 이 대형마트는 물론이고요. 언급해주신 것처럼 사실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시장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늘 얘기하는 게 자유시장 경제. 네.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유통시장도 경제 자유화라는 측면에서는 시장에 정부나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기본적인 논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개입을 해서 또 그 실효성이 크다면은 개입을 하겠는데 네.
지금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죽겠다. 신규 출점도 제한돼 있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많이 힘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요일에 문을 열면 그 대신에 평일로 바꾸면 휴일을 일요일에 매출이 좀 있기 때문에 숨을 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럼 누가 또 화가 날까요?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노동자, 근로자분들은 우리는 남들처럼 일요일에 못 쉬나, 가족과 함께 놀러도 못 가나, 이런 또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형마트 측은 일요일에 쉬나 평일에 쉬나 한 번은 쉬는 것이고 어차피 근로시간 지키는 것이고 외부에 보면은 다른 사업장도 평일에 쉬는 데가 많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각자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대형마트가 쉰다라고 해서 정말 정통시장을 막 이렇게 찾아가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현실은. 그렇다면 이거를 평일에 옮기자라고 하니 또 이제 직원들의 사실 반발이 좀 거센, 노조의 반발이 거센 그런 상황이고요.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 방법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죠. 네. 어떤 한쪽을 죽이고 규제를 해서 이쪽이 산다라는 정책이 아니라 이쪽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규제는 해제하고 완화해주고 그 대신에 지금 중소유통업체나 이런 부분이 경쟁력이 약하단 말이죠. 네, 그렇죠. 대형 마트나 이런 쪽에서는 대량으로 구매하고 이렇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또 중소유통업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저는 대형마트에 무슨 생필품 이런 건 사러 가지만 또 이렇게 아기자기한 뭐 신선식품, 뭐 맞아요. 갈치, 고등어 이런 거 살 때는 전통장 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매력적인 전통시장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정부도 그쪽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뭐 저도 소비 패턴을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사실 대형마트를 가는 그런 품목들이 있고 또 그리고 내가 이제 시장을 이용한 또 품목들이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은 생활 깊숙하게 파고들어서 그런 걸 사실 분석을 해야만 또 그거에 맞는 또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좀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 다듬어가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무의 폐지가 아니라 휴일을 이제 변경을 하는 것, 평일로 변경을 하는 것. 글쎄요,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좀 적절하다고 보이시나요? 상생, 누구와의 상생인가의 부분이죠. 지금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대형마트라고 편한 것도 아니고 그쵸. 그렇다고 또 골목상권 업자들이 편한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이거를 나누는 부분이고 대결하는 부분이 아니라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대로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게 해주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어떤 그 독특한 매력 우리가 왜 광장시장 그러면 어떤 또 그 있죠. 뭐 거기에 유명한 뭐가 있다. 그렇죠. 이런 거 있고 저는 야채 사러 이제 청과물 시장을 주로 갑니다. 청량리 가거나 아니면 경동시장 가면요.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요. 맞아요. 싸고 신선합니다. 그렇죠. 좀 가시기 권합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한 번쯤 좀 생각해 볼 주제들이 많은 법률 이슈 토크 첫 번째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15건 선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합의금 그 기준과 의미는 이라는 주제 선정해 봤는데요. 존슨앤존스의 한 베이비 파우더 제품에 대해서 이 활성 원료의 자사 베이비 파우더 제품인데요. 원료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제기된 수만 건의 소송이 이제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원고 측에 89억 달러 이걸 하나로 환산하면 약 11조 7천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우리 왜 그 아기 키울 때 이 베이비 파우더 썼죠. 사용했습니다. 많이 썼죠. 저도 했는데 이거 소송에 같이 들어가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데 이걸 보니까요. 굉장히 유명하죠. 존슨앤존슨. 근데 이
화장품 원료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그 talc. 네. talc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talc의 원석이 활석이라고 한대요. 네. 근데 얘가 광택이 있고 이 발림성이 좋고 밀착성이 좋아가지고 파운데이션, 뭐 아이섀도우, 베이비 파우더 이런 데 쓰인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얘가 발암물질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소송이 걸렸는데 존슨앤존슨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했느냐가 중요해요. 네. 이 큰 그 대기업인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 돈을 처음부터 89억 달러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있는 이제 사업부가 생기니까 그 사업부를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파산하는 식으로 만들어서 그냥 따로 그냥 떼버리는 식으로 네.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엄격한 미국 법원에서 이거는 이 파산 신청 안 된다. 그래서 기각을 하니까 존슨앤존슨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온 게 이 11조 원대의 합의금을 제안한 겁니다. 네. 이게 25년에 걸쳐 가지고 피해자들한테 준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16조 7,600억. 와. 아, 여기는 그 해외는 어마어마하네요. 보면은 왜 이런 소송 걸리면은 맞아요. 배상금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6만 명이 넘는 한 75% 정도의 그 소송인들이 동의했다. 이거 받겠다. 이렇게 네. 했다는 겁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워낙 유명한 제품이죠. 이 베이비 파우더 제품이 결국에는 난소암을 유발한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소송이 제기가 됐고 결국에는 이 거액의 합의금을 존슨앤존슨이 제시를 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또 이게 존슨앤존슨 입장에서는 네. 우리는 여전히 안전해. 암 유발 안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살짝 이 판매가 계속 급감을 하니까 2020년부터는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판매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파우더 제품에 talc 대신에 옥수수 전분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베이비 파우더 제품 안 쓰는 집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유명한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사실 또 많은 소비자들이 좀 외면을 한 탓인지 그렇게 잘 볼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아이들 왜 기저귀 자주 갈고 맞아요. 이러면 아이들 엉덩이 늘 조금씩 짓무르면은 뽀송뽀송하게 그렇죠. 탁탁 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한 몇 년 전부터는 그게 또 좀 안 좋다 이래가지고 엄마들 사이에서는 맞아요. 조금 덜 썼던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저희 또 다른 사건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목욕탕 미끄러짐 사고를 당해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후유증이 나타나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이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요? 이 목욕탕 미끄러짐 사고 참 많아요. 네. 저도 한번 미끄러진 적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뭐 배상 청구는 안 하고 그냥 아이하고 집으로 갔는데 네. 어르신들 참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목욕탕이 미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목욕탕에서 미끄러져가지고 골절을 입었는데 당시에 900만 원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부재소 합의 이걸로 소송 제기하지 제기하지 않겠다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는 어떻게 됐냐면 흉추 통증이 생기고 관절 운동이 마음대로 안 되면서 영구 장애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고를 당해보면은 그때 당시는 잘 모릅니다. 후유증을. 근데 어떨 때는 몇 년 있다가 나타나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교통사고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합의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데 또 이런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그 손해산정이 900만 원이었는데 이거 부당하다 해가지고 법원으로 간 거죠. 네. 그랬더니 법원에서 1차 합의 당시에는 손해 범위를 정확히 판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추가 손해가 난 거는 추가로 배상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내가 부재소 합의를 하는 경우 내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라고 이렇게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해라고 많은 분들이 사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그때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손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추후에 이게 발견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그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게 참 맞아요.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니라 몇 년 뒤다 이러면은 지금의 이런 휴유 장애가 그때로 인한 그렇죠. 휴유인지 또 다른 원인이 아마 그쪽 변호사는 그렇게 그렇죠. 주장하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이 판시에서 조금 조심해서 보실 게 이 넘어지신 분도 조심할 의무가 있는데 이걸 어렸기 때문에 목욕탕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목욕탕에서 이걸 안 붙였더라고요. 목욕탕의 미끄러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안 붙였어요. 보통은 이렇게 보통은 뭐 조심, 붙이잖아요. 뭐 주의 뭐 이렇게 예, 해놨는데. 근데 목욕탕 업주분들도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라고 붙인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게 그렇죠. 아니다. 또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몇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문제 삼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입증이 힘들기 때문인데 그래도 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이제 입증이 된 케이스로 보이고 물론 일부의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900만 원이라는 것 플러스 또 추가로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권의 운전자 보험 판매 경쟁과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및 형사합의금 특약의 과도한 증액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이거는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필요한 시점에 금융감독원이 들어갔다라고 네. 보입니다. 요즘 보면은 그 운전자 보험 네. 굉장히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저도 몇 군데 연락받았어요. 바꿔라. 네. 기존 운전자 보험을 바꿔 타시오. 왜냐 그랬더니 기존의 운전자 보험의 그 보장이 약하다. 그러면서 겁을 주더라고요. 뭐 요즘 민식이법도 생기고 스쿨존 사고 생기니까 뭐 엄청나게 배상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뭐 특약비까지 다 낼 거다 하고 거의 1억 정도까지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서에 불려가면 떨리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대동할 겁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솔깃하잖아요. 네. 그런 걸로 지금 경쟁을 엄청 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왜 문제냐? 네. 실제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변호사가 대동하고 올 정도의 사건은 극히 일부죠. 사망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은 중대한 무슨 과실로 인한 경우나 아주 제한적이고 그런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거의 최고라고 나와 있는데 네. 우리 1억까지 줄 수 있어요. 이러면 누가 좋죠? 변호사님 계시지만 계시지만 변호사 마음대로 우리가 의뢰할 수 있어. 그리고 소송 비용 뭐 한 500 줄 거 1,000만 원 줄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보상받고 피해가 있는 만큼의 그거를 기준을 정해서 거기만큼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 맞지. 이루어지지 않는 아주 먼 그런 확률을 가지고 산정해서 보험 수가를 그만큼 또 내는 거 이거 매우 불합리하다. 그렇죠. 아주 적절한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뭐 일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사실관계 진술만 하면 되는 정도의 조사가 대부분일 것이고 변호사가 같이 가서 뭐 이거를 꼭 뭐 법리적으로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된다라든지 뭐 어려운 이야기가 막 오갈 그런 상황은 극히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그냥 가서 조사 받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보험을 연계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사실 변호사 선임을 뭔가 조장하는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선임 비용을 사실 부풀리는 좀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험료를 우리가 다 나눠낸다라는 그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납입 금액이 결국에는 높아져서 결국에는 나의 손해로 돌아온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보험 관련해서 저는 좀 할 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가 예전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긴장을 하고 보험을 많이 들었어요. 네. 암보험도 많이 들고 막 했는데 나중에 점검을 한번 해봤죠. 그랬더니 불필요한 보험들이 있는 거예요. 중복된 것들도 맞아요. 있고 또 이제 암보험 그러면 우리가 국민의 한 3명 중에 1명은 다 암이라는데 그리고 드는데 그 약관을 자세히 보시면은 암보험이 암에 걸렸다고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암을 직접 치료를 했을 때만 나온다라는 게 또 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자. 약관을 잘 보자.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보험 관련해서는 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실손 보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허위로라든지 아니면 부풀리기 청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이슈에서는 어쨌든 운전자 보험에 이제 판매 경쟁이 붙게 되면서 사실은 판매 경쟁을 해서 막 솔깃솔깃한 이야기로 이렇게 계약을 하도록 유도를 하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솔깃해서 계약을 해도 내가 보험료 내는 사람이고 내가 다 부담해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 손해 역시도 또 내가 떠안게 되는 그런 구조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 든 사람들의 그 모럴 해서도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꼭 병원에 안 가도 되는데 맞아요. 무리하게 병원 쇼핑을 하면서 과도한 치료를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합의금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합의금, 그 기준과 의미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주제의 법률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 사회 관심 절실이라는 주제 선정해 봤는데요.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탈출을 감행해서 남한에서 터전을 잡은 탈북민들. 그런데 이게 참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북한 탈주민 지원 단체와 이제 간담회를 갖고 이탈 주민들의 이 안정적인 정착 그리고 자립을 좀 지원을 하는 그런 논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오갔을까요? 네, 서울시에서 지금 북한 이탈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의 정착과 지원을 도와줄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했답니다. 어떤 단체들이 있냐면은 탈북자 동지회, 숭이 동지회, 그리고 비욘드 더 바운더리. 이 단체는 그 MZ세대 탈북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의견을 교환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탈북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어서 국경을 넘으면서 심한 어떤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심리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 그 학생들, 뭐 청년들, 학생들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네. 이 아이들이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학교 적응을 많이 어려워한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 이런 얘기하지만 이미 이거는 신화예요. 단일 민족을 지금 벗어나서 많은 이민자들과 외국인 그 결혼 이주 여성도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다문화나 탈북 아이들이나 탈북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편견 어린 시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착하는데 더 힘들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을 결국 지원하려면 예산이 들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을 지원하는 걸 홍보해서 좀 같이 열심히 하자. 이렇게 간담회를 했다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 탈북의 과정이 뭐 이렇게 순탄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고 극한의 이제 경험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탈북을 감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신적으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워낙 크고 굉장히 좀 불안감에 많이 시달리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은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과연 그런 좀 터전이 마련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정착을 하려면 사실은 이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라든지 뭔가 학교에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지자체라든지 이제 정부에서 나서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건 혼자서 하기는 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전에 통일연구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이런 통일 문제나 북한 탈북민들 접촉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때 느낀 거나 지금 느낀 거나 똑같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탈북민이라고 얘기하든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네. 얘기하든 용어에 상관없이 이분들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남북 통일이 뭐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니면 그냥 평화 체제만 가는 걸로 갈지, 분단의 정치적인 안정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면은 북한과 남한 간에 먼저 온 통일이 이분들인데, 이분들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나 못 살겠다 해서 다시 넘어가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남한이 이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인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과 남한 간의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커졌죠. 그동안 분단의 오랜 시간 동안에 맞아요. 우리는 한민족이야, 동포야라고 얘기하지만 너무나만 다른 체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북한에서 똑같이 힘들게 못 살았던 이런 경험은 갖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남한에 와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경쟁적인 거. 그렇죠. 너무나 경쟁 지향적인 경쟁이죠. 사회를 이분들이 조금 하기 힘들어 하시고, 또 이런 자본주의 체제를 모르시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정착 지원금 같은 거 뭐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받으시지만 사기를 또 엄청 많이 당하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이분들이 정착하기가. 특히 또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오는데, 이분들은 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 가잖아요. 네. 들키면 북한으로 다시 강제 송환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의 나이든 남성과 강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그러고 탈출을 해서 한국으로 오면 그 아이랑 같이 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세세하고 촘촘하게 들여다봐서 이분들을 잘 지원해야, 독일 통일 때 서독과 동독 간의 국민들이 서로를 오씨 배씨 그러면서 서로 좀 갈등이 심했거든요. 네. 지금도 조금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줄이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사실 한국행을 바라면서 대기하고 있는 이 탈북민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중국에 5만 명 넘게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요.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 중국에 5만 명이 이제 숨어서 있으시는 분들이죠. 그렇겠죠. 들키면은 바로 강제 송환될 수 있고, 또 이분들을 그러면 안전하게 이제 한국으로 모시고 오기 위해서 네. 많은 뭐 목회자분들이나 이런 탈북 지원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동안은 코로나였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공개적인 활동도 물론 비공개적으로 하지만 더 접촉이 힘들었고, 이분들이 지금 5만 명이 넘게 대기하고 있다. 이게 또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에 따라서 또 협조가 맞아요. 그때그때 많이 달라지고, 지금은 또 중국하고 한국 간의 관계가 약간 더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활동에 제약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 500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된 450쪽에 달하는 북한 인권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탈북민들이 실제로 이제 증언한 이 북한의 인권 실태가 어떨까요? 북한 인권을 얘기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이 남한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네. 사실은 대북 정책이나 북한 인권 문제나 어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갖고 가야 되는데, 진보 정부가 들어서느냐 보수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정책도 확확 바뀌고, 네.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이 정부의 태도도 많이 바뀌어요. 네. 근데 북한 정권, 그러니까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전 세계에서 아주 희귀한 그렇죠. 이런 김씨 왕조라는 북한을 바라보는 측면과 네. 그 왕조 하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은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가 깊이 천착해야 되는 부분이다. 북한 인권이 생각보다 훨씬 참담하고 아주 참혹하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은, 또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이 많이 조금 사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편에서는 북한하고의 관계를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조금 북한이 싫어할 만한 이야기를 자제했던 부분도 좀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번 정부에 와가지고는 이 북한 인권 조사도 같이 하자,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국제적으로도 이런 장에 나가서 남한이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높여서 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취지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가 공개가 됐죠.
여성가족부가요, 탈북 여성들의 이 성폭력 등 각종 폭력 피해 실태를 4년 만에 재조사하고 또 약 1년 5개월 동안 탈북민 지원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이걸 전달하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어렵게 이렇게 조사를 하고도 왜 이렇게 주무부처인 이 통일부에 전달조차 하지 않았을지 참 의문인데요. 이 지금 여성가족부의 이 폐지를 가지고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여가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왜 없애느냐라는 반발과 함께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물론 일은 했지만은 성에 차게 일을 못했다라는 비판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 탈북 여성들, 그러니까 남한 여성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이제 탈북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있는 여성들의 인권이 굉장히 낮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실제로 네, 조사를 해보면 가정폭력, 성폭력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실제로 성폭력을 당해도 네가 잘못이야라는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숨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뭐 사회적인 제약이 너무나 많고 물론 한국도 뭐 좀 그런 부분이 좀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이거를 1년 5개월 동안 이 탈북민 지원 전담부처인 통일부에다 얘기를 안 했다. 왜 안 했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당연히 전달을 해서 뭔가 글쎄요. 정책을 만들려면 그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데이터를 정말 애써서 재조사를 해놓고도 이렇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게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 주무부처 간의 소통의 부재가 원인일까요? 아니 이게 이제가 여가부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선 돈이 들잖아요. 보니까는 이게 한 혈세 2,600만 원이 들어가지고 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거는 좋아요. 정책 제언이 70여 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런 모든 것들 실태 조사와 정책 제언을 통일부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사장시켰다. 그 이유는 여가부가 알겠죠. 네, 국민들이 아마 추측하실 겁니다. 이게 너무 사실 그냥 우리가 요즘 말로 그러잖아요. 뭐 영혼을 좀 담아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냥 정말 영혼 없이 그냥 이런 일들이 이제 쌓여 있으니까 그냥 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을 참 생각하지 않고 글쎄요. 그냥 너무 기계적으로 그냥 일만 한 거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탈북민 청약 자격을 넘겨받아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 불법적인 사례도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탈북민들 관련해가지고 왜 이분들이 조금 경제적인 것도 지식이 좀 부족하시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기반이 약하시다 보니까 한 1, 2년 안에 이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분들을 또 이용해갖고 사기를 치는 또 남한 국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그 명의를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뭐 활동을 하는 사기단도 있고 또 탈북민 중에도 와가지고 남한의 나쁜 것들을 또 이렇게 배워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이 어떤 여성이 그 내가 장애가 있는 외할머니 부양해요 해가지고 특별 분양을 아파트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손녀의 엄마도 나 우리 엄마 부양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또 받아서 나중에 보니까 둘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각이 됐다. 이런 건데 실제로 생계가 좀 힘든 탈북민들한테 돈 한 몇백 주면서 그분들의 어떤 주민증이나 공인인증서 해가지고 나쁜 데 활용하는 것. 즉 탈북민을 위한 촘촘한 지원들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이상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문제다. 이런 것이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수백만 원의 사례금을 쥐어준 다음에 공인인증서 받아서 그걸로 이제 청약해서 받아서 명의 이전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아, 글쎄요. 이제 탈북민들의 그런 참 마음 아프고 또 열악한 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 글쎄요. 탈북민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촘촘하게 이런저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좀 어떤 방안을 우리가 좀 모색을 해봐야 될까요? 탈북민을 우리가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은 다문화 외국에 많은 그 오시는 분들 다국적화의 다문화의 하나의 일원으로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탈북민이 일반적인 다문화와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민이니까 무조건 우리 국민이야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성적으로는 글쎄요, 이제 그냥 그 문화를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문화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객관적일 것 같아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 탈북민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점이 편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북한 말투를 쓰면 조선족보다 더 편견을 가지고 차별한다라는 실체적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쎄 우리 인식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송문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